제22장 꿈꾸기, 환상하기, 그리고 진실분리. 이제 그 첫 장에서 이 장에서 브루슈타인은 무의식적 환상의 분성과 그 기능을 새롭게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제 브루슈타인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프로이트는 이런 꿈꾸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뭐라고 했냐면 환상들은 아동기 첫 몇 해 동안의 자체 성애적 활동을 숨기고 인색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된다. 이제 그 환상들의 배후로 관점을 옮길 때 아이의 성적 삶의 전체 범위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숨기고 인색하고 그랬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것들이 배경에서 이제 정경으로 드러나는 거죠. 환상하기가. 그럴 때 이제 아이의 성적 삶의 전체 범위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프로이트의 글에 대해서 브루슈타인은 질문을 세 가지. 그렇다면 유효한 해석, 이건 현실의 편에 서서 무의식적 환상의 효과를 완화하는가? 효과 있는 해석이 무의식적 환상의 효과를 완화하는가? 또 해석은 공경에 처해 있거나 막혀있던 환상을 풀려나게 함으로써 그 환상이 다시금 무의식의 신화적 흐름 또는 환상의 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는가? 연이어서 정신병리는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한 환상하기 또는 꿈꾸기로 인한 것은 아닐까. 이제 앞에 25장에서 꿈의 의미에 대해서 정신병리는 꿈꾸기를 결함이 있거나 꿈꾸기를 못하는 것, 환상하기를 못하는 것이 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프루슈타인이 이거를 질문으로 세 가지로 던진 거죠. 그러면서 유효한 해석의 효과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문제 있는 환상들과 꿈들을 지원하고 수정하고 강화하고 공급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유효한 해석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의 흐름 내외에는 모든 경험들을 처리하기 위해 꿈꾸기 또는 환상하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정신병리는 결함이 있는 꿈꾸기 때문이라는 비혼의 과정이 있다. 이때 결함이 있는 꿈꾸기의 원인은 결함이 있는 알파 기능 또는 꿈 작업 알파 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알파 기능은 1차 과정과 2차 과정을 결합시키는데 이거는 갈등하는 대립이 아닌 협력적인 대화 관계가 의식체계와 무의식체계 사이에 존재한다는 의미는 양한성 또는 입체 영상 개념에서 왔다. 이 두 과정들을 분리하고 중재하는 접촉 장벽의 기능이 온전해야만 이 알파 요소들을 공급하는 알파 기능의 작용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접촉 장벽의 기능이 온전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접촉 장벽이라는 게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거잖아요. 그 경계에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융의 어떤 비유로 보면 밤길을 가는데 조그만 등불 하나를 의지해서 가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폭풍 속에서 어떤 꿈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융이 꿨던 꿈 중에 하나가 폭풍우가 치는 날 자기가 조그만 등불을 하나를 가지고 헤쳐나가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무엇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에 뒤에 매이지 않고 그 등불을 의지하면서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과 무의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무의식은 피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의식을 가지고 가는 한 내 무의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내 그림자를 내가 피해 나갈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의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등불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는 이러한 꿈속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 뒤돌아봐서 거기에 매여버리면 우리는 그 무서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다른 쪽에서 보면 사이카틱한 상태에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체험 속에서는 공동묘지를 가본 경험이 있는지? 공동묘지는 예, 어린 데서는 이제 가봤지만 어릴 때 제가 산소 주변에서 잘 놀았어요. 혼자 산 올라가서 그래. 초등학교 때. 산소 주변에서 잘 놀았다고 하니까 나도 우리 할아버지 묘 곁에 거기에 소나무를 판판하게 해서 그 위에서 놀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마 산소 주변에서 놀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죠. 네, 아니 산소 주변에 보면 좀 평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막 이럴 때 4학년, 5학년 때까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평평하고 그 조금만 우리 평평한데 뒤 넘어가면 산딸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딸기를 따가지고 그 평평한 데서 와서 산소에 기대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산소니까 잘 안 와요. 안 오지. 조용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산딸기 먹으면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여름에 이럴 때 사람들도 안 오지. 별로 아직 벌레들이 7, 8월 돼야지 벌레들이 스물스물한데 벌레들도 없지. 산딸기는 있지. 사람들도 없지. 하늘 바라보기 있기 좋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 몽상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몽상을 하는데 그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진짜. 이 판타지가 일찍 발달한 거죠. 제가 자랄 때도 우리는 학교를 다녀오면은 학교 다녀오자마자 뒷동산에가 노는 게 일이었단 말이에요. 뒷동산에가 아이들이 이쪽 저쪽에서 서로 이런저런 놀이를 하는데 이쪽 나무 저쪽 나무 사이에서 서로 무슨 지금 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서로 먼저 이쪽으로 갔다가 쫓겨오면 또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그 한가운데 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 그 묘를 중심으로 양편을 서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뒷동산에 누워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 누워 있었던 그 경험. 그 구름들이 여러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쳐다보던 그 경험들이 있고 여름날은 시골에서는 평상에 누워서 또 하늘을 쳐다보는 경험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친숙했던 경험인데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자연과 굉장히 친밀했던 경험들이 있죠. 이 원초적인 체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도에에 산 사람은 그 경험들이 굉장히 약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삶에서 저한테 셀프 힐링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리소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른에서 삶이 인간관계에 치이고 그 삶의 피로단함이 올라올 때 뭔가 산소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몽상했던 이런 것처럼 산이나 어디에 가서 자연 속에 그 큰 너럭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산소 대신에 그 너럭바위 같은 데 혼자 등산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그래서 해를 받으면서 그래서 햇볕에 내 그 젖은 심신을 말리고 쪼이면서 말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릴 때 그 몽상이 그러면은 이제 그러게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 태양신을 만나서 길을 받고 있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인간관계의 피고단함도 그냥 별거 없고 바람 휙 지나가고 그러면 다
가버리는 거 그 태양신을 만난다는 태양신은 어떤 저녁녘에 사라졌다가 아침이면 부활하는 태양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활한 태양신을 만나서 내 심신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도 그래서 참 고마운 중에 하나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자연에 가면 또는 이제 그저저도 안 될 때는 주변에 흙이라도 밟아요. 맨발을 걷고 잠시라도. 그러면 그게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자연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일정 부분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러 가지 상징으로 얘기를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대지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모성으로 우리가 느끼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떤 그것을 지나치게 의인화해서 그것을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애니미즘적인 이런 견해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를 쇄신시켜주는 어떤 힘들이 있죠, 자연은.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깊은 관상이나 명상을 할 때 자연을 통해서 관상하는 이런 기도법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속에 자연 속에 신성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현대에 와서는 자연을 통한 우리 깊은 영성 수련이라는 쪽에서 접목이 지금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연 속에 어떤 숨겨진 어떤 영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이론이 어떤 연금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예요. 안트로포스라는 신화가 그건데 아주 옛날에 신과 동일시될 만한 아주 완전한 인간이 있었는데 이 완전한 인간이 유혹에 빠져서 흩어져서 물질 속으로 다 흩어져 버렸다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 속에 신성이 숨겨져 있다. 안트로포스가 있다. 근데 안트로포스는 그래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죠. 금속 속에도 있고 자연 속에 또 인간의 몸도 물질이죠. 이 물질 속에 어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있다. 스피리추얼한 존재가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이 스피리추얼리티를 안트로포스를 해방시키는 것. 이게 연금술이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럼 현대에 와서 이걸 무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무의식의 세계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신화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 안트로포스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 안트로포스가 자기 스스로의 신성을 발휘한 완전한 인간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신과 동일시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신과 인간의 가드맨이라는 개념이 되죠. 신인이라는 개념이죠. 신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인도의 버마일체 사상도 마찬가지죠. 아트만이라고 셀프가 결국은 신과 범이라고 하늘이죠.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점에서 가드맨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혼의 얘기를 듣다 보면 오가 뭐냐 할 때 오라고 붙였지만 우리한테 있는 신성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성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트루 셀프가 아닐까 하는 얘기.
결국은 신성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게 나의 원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되어 나간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귀한 것이 발현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그 대상이 발현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가 내 의식 속에 온전히 수용된다고 한다면 완벽한 인간,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이게 인간 성숙이다 하는 개념이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무진장 알고 싶어 하고 또 이 불확실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근원적으로 알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 그 신과 동시하고 싶은 그 마음들도 많이 투영이 되는 것 같고 또 알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잘 보시면 알고 싶고 신과 같아지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감히 어떻게 이게 어쩌면 신성 모독처럼 느껴져서 내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죄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는 또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숨겨져 있다는 게 한쪽에서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신을 닮아가고 싶은 욕구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미테이션 오브 지서스라. 이건 중세부터 있었던 어떤 우리의 영성 수련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즘 용어로 친다면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파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토탈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난다면 내가 예수님과 거의 같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어떤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거의 신성을 획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성서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얘기했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 신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내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나를 알고 싶은 욕구가 숨겨져 있죠. 이게 오늘 비온의 얘기에서 그로트슈타인과 비온이 하는 얘기가 진실욕동이 있다고 했죠. 트루스 드라이브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게 본능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섹슈얼 인스팅트나 데스 인스팅트나 이런 프로이드가 봤던 인스팅트하고 다른 본질적인 인스팅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진실욕동이라고. 트루스 인스팅트라고 하는 이 트루스는 뭐냐? 비온이 계속 우리가 알아듣거나 알아들 수 없거나 앱솔루트 트루스, 앱솔루트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 진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트루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신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무한한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백그라운드가 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테크닉의 정신분석적인 이론만 이게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프로이디안적인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융이 했던 얘기나 지금 비온이나 그로스타인 얘기하는 진실욕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과학의 세례,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세례를 받아서 자연과학적으로 수긍되는 것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면은 인간의 오만이죠.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을 인정하고 증명되지 않은 것들, 미스틱한 부분들은 점점적으로 놓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는 추상성의 세계를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여줘야만이, 실체를 보여줘야만이. 그렇죠. 그 성경에도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도마에서 여기에 네가 손을 집어 넣어봐라. 뭐 그래서 이제 너가 믿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넣어보지 않아도, 믿을 수는 없었겠느냐. 너는 실체를 봐야만 믿겠느냐.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인상 깊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딱 실체, 추상성이 아니라 구체성으로 드러난 거는 인정하고 소를 안 달지만 구체성으로 드러나지 않은 추상성인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거를 이해시키기도 참 쉽지 않지만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추상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겠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우리가 지구를 볼 때 지구는 항상 평평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인간이 수만 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둥근 것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평평한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그게 어쩌면 콜럼버스가 여행하면서 자기가 미국의 원이라고 잘 몰랐어요. 평평한 곳에, 옛날의 개념에 의하면 평평한 곳에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뚝 떨어져서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바다를 멀리 못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죠. 신앙을 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 하나로 세계를, 새로운 영역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용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한 프로이드나 융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있다고 믿고 그걸 끊임없이 탐구해 간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신 영역의 지평을 넓혀준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서로 어느 부분에서 다르지만 프로이드가 가져온 엄청난 어떤 변혁이 있고, 또 프로이드가 다른 쪽에서 융이 개척한 이 세계들, 이 두 세계를 합친다고 한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자연과학적인 측면과 스피리트한 측면을 다 아울러서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이 탄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부분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은 융적인 측면에서, 특히 표현예술, 미술치료 이쪽에서는 융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융의 그 인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에서는 융과 함께 이 무의식의 세계를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또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합리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이 있는데, 초월적인 측면의 부분은 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는 데는 이 초월적인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 초월적인 것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함께 결합된다고 한다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시에 구체적으로 사람을 돕는 툴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융합해내는 작업이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이다,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붙이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돕는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융합해내는 일이 어떤 평생의 과업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것이 본인 스스로의 성장하는 과정에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돕는데 이 두 라인에 인간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 어쩌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 두 측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우리 ICC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에 몸을 담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가능하면 융합해내는 이 과정들을 시간이 걸리도록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요. 이것을 차근차근하게 시간 너무 빨리 할 수도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성숙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갑자기 주어서 그 비료를 갑자기 많이 주게 되면 여러분 바로 모종한 식물에다가 너무 많은 비료를 주면 바로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이게 스며들어가는 과정, 상투하는 과정, 접촉장벽이라는 얘기가 오늘 나오죠. 이 접촉장벽은 상투압의 원리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의식의 세계에 들어오면 아까 비유적으로 융의 꿈에 나타났던 이 등불이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돌아봐서 무서운 그림자를 보면서 거기에 경악하는 순간 내 의식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리에더프라는 내담자를 돌볼 때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날픈 조그마한 등불, 이게 의식의 세계예요. 이 의식의 세계인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의식이 보인다니. 그런데 이 무의식을 알려주는 순간 이 사람은 놀래서 결국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왔던 이 등불마저 보존 못하고 꺼트려 버릴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 융의 어떤 꿈은 굉장히 심볼릭하고 이건 바로 테크닉하고 연결되는. 우리가 사람들 특히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돌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등불을 꺼트리는 이런 일은 우리 프로페셔널들이 모르고 이 일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비극적인 거고, 알고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중범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격 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걸로 버텨오고 있는데 이 암흑을 헤쳐나가는 폭풍 속에 헤쳐나가는데 이 작은 등불이 있어야 가는데 이 무서운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줌으로써 경악해서 들고 있던 등불마저 놓아버리고 도망간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자기를 놓아버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프리에더폰 환자들 돌보면서 그게 자극이 많으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그 수없이 듣는데도 임상에서 이걸 마주하면서야 겨우 알아들어요. 제가 어떤 한국 같으면 분열증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클럽하우스 비슷한 것들이 미국에도 있어요. 이 클럽하우스 정신병동? 정신병동이 아니고 각자가 사는데 각자 자기 집에서 살다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가 오고 싶은 시간에 와서 거기서 어떤 경우에 상담도 받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거기서 식사도 하고 자기들끼리 대화도 하고 대화의 장이 그런 시설이 있어요. 요양원 같은 요양실? 여기로 말하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
뭐 복지센터, 그러니까 아.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그런 시설. 곳에서 자활하듯이 회의도 하고, 그렇죠. 뭐 같이 대화도 하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네. 조금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 어느 시간에는 우리 투어합시다 그래가지고 동네도 돌기도 하고 같이. 그룹홈 같은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 제가 처음에 훈련할 때는 처음에는 특정한 사람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클럽하우스에서 내가 거기 끼어서 이 사람들 관찰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의무적으로 제 현대적인 신문서 모든 사이코애널리스트에서는 정신병동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사이카틱한 사람들을 일정 기간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의무적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50회 이상 그런 분들을 관찰 기록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분하고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만났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굉장히 자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내가 인터벤션을 하기는 아직 내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정기적으로 보지 않던 때라 이분이 평소에 얘기 안 하던 분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주일에 갔더니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입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나친 자극을 가지게 되면 아까 얘기한 이 등불을 놓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극이 많아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숨겨진 실체, 자기 귀신을 보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등불을 들고 가다 뒤를 돌아보면 뒤에 큰 그림자도 그게 자기인데 이게 괴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지잖아요. 자기의 그림자에 놀라는 거라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런 자극이 많은 환경에 노출되면 이분들이 사이카틱에서 잘못하면 요즘은 그래 입원하고 바로 거기서 안정을 시켜서 다시 그분이 나중에 돌아오니까 그래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프라이빗한 상황에서 사이카틱한 분을 볼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현상이 프라이빗 세팅에서 일어나 버리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가 접촉장벽이 왜 필요하냐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잘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경계가 희박해지면 무의식에 있던 것이 오버웨이를 압도해버리면 의식의 세계를 압도해버리면 의식의 조그마한 불빛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함이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씩 견딜 만한 상황에서 삼투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접촉 장벽이 알파 펑션이 제대로 있게 되면 의식과 무의식이 의식 속에서 아직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이건 무의식의 세계로 보내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들 메모리도 있고 정서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지금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면은 무의식의 세계로 내려보내고 또 무의식 속에 정말 나의 어떤 오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데 내 이고 스트렝스가 큰 사람은 이것이 이 오가 드러나더라도 내가 크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커지는데 초기 상태에서는 이게 궁극적인 absolute reality라는 표현은 궁극적 실제라는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존재라는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존재인데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존재가 드러난다.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absolute truth라는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이렇게 그로스타인이 융은 따로따로 절대적인 진실과 궁극적인 실제를 그냥 동렬로 썼는데 그로스타인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이 우리한테 숨겨져 있다는 게 이 절대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드러나고 싶어 하는데 이 접촉 장벽이 안전하게 한꺼번에 드러나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러나도록 점차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접촉 장벽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접촉 장벽이 무너져 버리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 속에는 굉장히 임상적인 인사이트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다른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이 태양을 여러분이 그대로 계속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두려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진실을 만나면 나는 자유스러워진다고 하는 성서의 말씀은 진리이긴 하지만 이건 건강할 때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진실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건강하지 내 심리적인 구조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진실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눈이 멀어버린 것과 같이 가장 두렵고 위험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사이카틱한 사람 만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조이닝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진실을 보여주는 순간 이분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진실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그 이율 배반이에요. 진실이 우리를 자유스럽게 한다는 개념과 진실이 가장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운 진실을 조금씩 만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과정이 치료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인간의 성숙 과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나와 친해지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개념이 저자들도 많은 경우에 잘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 내 의식 속에 나와 무의식 속에 나 둘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융이 얘기한 제1호 인격과 제2호 퍼스널리티 넘버 1과 퍼스널리티 넘버 2죠. 그래서 퍼스널리티 넘버 2가 없다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인 인간으로 살아요. 피상적으로 인간으로 사는데 자기를 모르고 평생을 사는 거고 이 퍼스널리티 넘버 2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또 못하고 뭐라고 할 자연 그대로 사는 거죠.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가다가 만나는 다람쥐나 아니면 계속 자라고 있는 나무 이게 생명이긴 하지만 여기는 의식이 없죠. 그래서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으로만 산다고 하는 건 의식을 놓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근데 자연이 낭만적인 것이 아니고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밝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충동에 따라서 그냥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교수님께서 공고로 다 터치를 해줘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비용 책에서 이렇게 했던 거 보면 네, 양안적 시각이라는 것이 서로 상호적으로 한 가지 시각으로 보면 두루마리가 쉽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조주의적인 그렇죠. 자기 신념과 확신이지만 무조건 나만 따르라 하면서 따르라 하면은 그 따라야 될 그 사람들도 각자가 자기의 신념과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를 무시하고 본인 주체만 따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양안적 시각은 양쪽의 주체들을 인정해주는 기능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했었던 것들. 양안적 시각의 붕괴가 있어요. 양안적 시각의 붕괴가 444페이지에 보면 문제 있는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문제 있는 분열되고 해리가 인격의 측면에 대해 비유는
그의 두 용은 상상적 쌍둥이, 또 비정신적 인격으로부터 정신증적 인격을 구별하기. 여기에서, 그리고 양은 또 두 번째 사고, 1967년에 두 번째 사고라는 이제 사례 연구에서 유아기 파급으로 인해 인격 안에 주요한 틈새가 발생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양아적 시각이 분리되는 건 이런 것이라는 거죠.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접촉 장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인격이 나뉠 때 양아적 시각은 사라지고 분열된 자기는 각각 구체적인 외눈박이의 시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외눈박이들이 둘이 만나야지 제대로 보는데 다 이렇게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본 것만이 진실이라고 하면 통합된 진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결과 쾌락원리는 더 이상 현실 원리의 선도화에 기능하지 않고 불쾌를 피하는 원리에 따라서 아까 교수님이 말하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 본능과 충동에 의해서만 살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에 또 무의식의 세계에만 살고 무의식을 해리시켜서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사람도 이렇게 외눈박이처럼 살게 되는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이드 얘기로 하면 플레서 언플레서 프린시플이라는 게 네네 쾌, 불쾌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은 동물의 삶이잖아요. 네네 그게 동물의 차원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정신적 생각학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면은 그 현실에 대해서 회피하고 좌절에 대한 그 내성이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사고와 감정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보호적 분시, 꿈꾸기의 대체물로서의 환상하기가 아니라 환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역전된 알파 기능에 의해 특징되어진다. 그래서 비운이 정신증 환자에게 적용했던 것을 원시적 정신장애에 분열된 측면들과 병리적 조직들 또는 정신적 후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운이 옳다면 1차 과정과 2차 과정에 대한 프로이트의 구별은 분열 또는 해리가 발생하고 2차 과정이 1차 과정에 대한 지배를 상실하며 후자가 병리적으로 자동화되는 정신적 후퇴 상태가 되거나 역전된 알파 기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변형된 정신병명을 전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비오는 정신증적 인격이 건강한 인격이 지닌 알파 기능을 절취한 결과 광적인 방법을 발달시키는 역전된 알파 기능,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됐죠. 네, 말했다. 인격의 이러한 붕괴를 설명하는 비오의 또 다른 방식은 꿈꾸기 또는 환상하기 자체가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함 있는 꿈꾸기, 이거는 닿는 것 안에 있는 꿈꾸기 자체의 기원이 것으로 기원의 과설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양압적 시각이 붕괴되거나 쾌 불쾌의 원리에서 이제 그걸로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양안적 시각의 붕괴라는 얘기는 접촉장벽의 붕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꿈꾸기에 실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담는 것에 실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생각하기에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꿈꾸기, 생각하기, 그리고 환상하기를 같은 동어로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면은 클라인의 환상 이론을 비온이 발달시킨 것이라고 보여요. 또 확장시켰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확장시킨 거죠. 네. 이게 환상을 극대화시키다 보면은 초창기에 클라인 학파와 그리고 프로이드 학파 간의 대논쟁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팬터시를 어떻게 이해하는데, 팬터시를 특히 PH를 쓰는 팬터시, 이걸 무의식적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프리미티브 띵킹이라고 봐버렸다는 거예요. 원시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란 말과 생각이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환상을 못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꿈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이나 꿈과 동일시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꿈을 꾸거나 생각할 기능이 손상된 사람이 어떤 경우에 사이카틱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임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아마 성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패러다이스의 모습이 노인이 환상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나오죠. 나이 든 분이 환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꿈을 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아름답게 나이 든 노인을 설명해내고 있죠. 이게 어떤 패러다이스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시니어 시티즌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노인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판타지를 가지고 드림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 일찍 쇠퇴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인격의 성숙은 이 기능이 왕성하게 좀 더 활발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이게 사회 문화적으로 환상하기, 꿈꾸기 뭐 이런 것들을 놓치게 하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삶에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꿈꾸기, 환상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관시한다 그럴까? 어릴 때부터, 현실적으로, 현실을 얻기 위해서만, 예능박이처럼 이쪽에만 치우쳐서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똘똘이 교육을 시킨다 해서 태아 때부터 똘똘이 교육 시키고, 애기 들려주고, 뭐 해주고, 막, 계속 이제 똘똘이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등불만 큰 걸 줘버리는 거죠?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큰 등불을 주다 보니까 어쩌면 이 등불에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진짜 아이 자체로서 환상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들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잘 부모들이 등불을 붙여주는 대로 자기가 들고 가는 대로 막 가다가 어느 순간 얘가 어른이 되는 20살 때쯤이나 뭐 이럴 때 이제 네가 등불 들고 가 뭐 이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가보지가 않아서 얘한테 등불을 주어서 하라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네, 근데 아주 좋은 기호인데 이 등불이 그래도 자기가 들고 가는 등불이 커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등불을 들어준다는 얘기 문제는. 네네. 엄마가 등불을 계속 비춰줘서 이 아이는 자기 등불을 들 필요도 없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네. 자기의 의식이 발달하지 않도록 해버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의 환상과 꿈꾸기로 이해가 가는 거죠. 얘가 환상하고 꿈꾸기보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베타 요소, 아이의 오를 엄마가 꿈꿔줘야 되는데 아이 것을 꿈꾸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꿈꾼 것을 또 강요하는 거. 강요하는. 그래서 이게 이분은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꿈꾸기 기능도 별로 없어서 제대로 꾸지 못하시는 자기 꿈도 못 꾸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소망, 욕망.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 병리적인 신념들,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분은 꿈꾸는 게 아니고 그게 맞다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을 아이한테 계속
넘겨주니까 여기는 꿈꾸기 기능이 엄마도 아이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른이 되었지만, 몸은 커졌지만, 마음은 너무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는, 층들이 많이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예. 그래서 참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딱히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는 사람 얼마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나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뭘 결정해야 되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 그것도 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택장애들이 많대. 결정장애. 이거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분들이나 그냥 뭐 지쳐진 분들이라 해도 그분들도 결정장애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그리고 결정장애라는 결정을 잘못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결정을. 그렇죠. 예. 그 실패에 대해서 비난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꼭 한 번만 해야 되고 무조건 그 선택은 성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깔려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택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는 계속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선택을 해야만이 어떤 자율성이 있어야만이 주체로서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텐데 결국은 자기의 자율성도 놓아버리게 되면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체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걔가 아까 진실군님처럼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는 누가 다 등불을 들어준다고 해도 희미하게나마 자기 주체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꾸물꾸물 하는데 실체는 모르지만 자기 몸 안에서 꾸물꾸물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언어화로 추상성을 갖고 어떤 언어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동물들과 함께 아기 때부터 살던 인간이 어떻게 구조돼서 인간계로 왔는데 아무리 인간의 언어를 가리키고 인간의 습성을 가리키려고 해도 세월이 너무 흘러서 이게 언어를 장착하지 못해서 다시 자연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키워지지 않은 그 언어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주체성의 그 꾸물꾸물하는 게 느낌적인 거는 갔는데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신체화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요. 그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신체로 간다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네,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분들에게 언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알파 펑션, 베타 요소부터 그분들의 베타 요소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 알파 요소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하나하나 네이밍을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네이밍을 또 이게 상담자가 또 막 등을 들면서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분의 속도를 아주 스몰 스텝으로 가져야 되는 건데 갑자기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고 굉장히 어렵죠 그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원시적인 상태에서 거기에 매여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몸은 커졌지만 정서적으로는 발달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비온이 얘기하는 표현이 굉장히 애써서 표현하고 있는 게 우리의 오가 주체의 정서적인 접촉면을 만난 어떤 감각 인상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센스 임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센스 임프레션이 굉장히 바디적인 측면이죠. 신체적인 표현이죠. 센스 임프레션은 우리 감각 인상으로 남는, 우리한테 무언가 감각으로밖에 안 남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트루 셀프란 말하자면 나의 신성이, 오가 내 원래 주인이에요. 나의 원래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내 원래 주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의식의 주인은 내가, 이게 어쩌면 바지사장이란 말이에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데 바지사장이 주인 사장 행세를 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이 나를 만났을 때 그거 아까 얘기한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절대적 진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서적 진실이야. 이모셔널 트루스. 이 이모셔널 트루스는 너무 크기 때문에 소화해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게 감각 인상으로, 누구의 감각 인상이냐 하면 이게 의식에 관련되기 때문에 바지사장의 감각 인상으로 남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돼요. 비온이나 크루시타인은 이게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주체라 서브젝트라는 말을 쓰면, 서브젝트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주인과 외면의 주인, 외면의 우리가 언더스탠드하는 건 실제 의식의 주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감각 인상으로 남아있다. 근데 이 의식의 주인이, 그러니까 이게 비온이 설명하면서 내적 외적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떤 정서, 원정서,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 이걸 설명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은 결국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잖아요. 대상 관계, 내적 대상이나 외적 대상을 만난 경험으로 그것이 아직 충분하게 소화되지 못하면 그냥 소화되지 않은 어떤 것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이게 베타 요소라는 거예요. 아직 소화되지 않은 것. 근데 이게 감각 인상으로 남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걸 소화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게 비온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어떤 트루 셀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걸 신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우리한테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우리에게 출몰 하죠. 우리가 많이 불편해하는 게, 우리한테 숨겨 있는데, 뭐가가 출현하는데, 이 무언가인가가 이게 신비인데, 내가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왜 오늘 기분이 나쁜지도 잘 보시면, 결국 내 안에 주인이 거동하고 있다는, 내 안에 주인이 지금 움직이는데, 이걸 수용하지 못하니까, 감각 인상으로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감각 인상으로 오는데, 이게 무슨 정서인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초기 당시에. 이것을 담아내는 것이 어떤 알파 펑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알파 펑션을 가진 주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식으로 느끼는 것은, 아이가 의식이나 우리의 내담자가 의식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이 감각 인상만이 있다는, 이 감각 인상이 무엇인지를 소화해낼 능력을 아이나 우리 내담자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담아서 컨테인해서 이걸 다이제스트하는 거, 소화해내서 분류하고 이래가지고 되돌려주는 과정이 어떤 비온이 얘기하는 담는 것, 담기는 것의 이론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비온의 얘기나 융의 얘기는 일관되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죠. 근데 내가 잘 낯선 것이에요. 이 낯선 것이 내 안에 있다. 근데 이 낯선 것은 이게 정신분석의 객체라고, 정신분석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불편해하고 있는 사람이
근원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낯선 것을 소화하지 못한 거죠. 날 것이죠. 낯선 것인데. 근데 이 낯선 것이 프로이드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을 억압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억압한 거 상관없이 이미 나에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숨겨져 있는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절대 앱솔루트라는 궁극적 얼티미트 비잉이라고 할까요? 뭔가 우리한테 궁극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융해를 번역하시는 분들이 시몬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 어떤 분은 셀프를 대문자 셀프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애를 쓰고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내가 아는 소문자 셀프가 아닌 대문자 셀프가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바지 사장이 있고 진짜 사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 주인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평생 과업일 수도 있다. 근데 이 주인이 신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아까 안트로포스라는 어떤 신화를 얘기를 한다면 그 신성이라고 하는 신성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간 완성된 인간 완전한 인간 완성된 인간은 신과 동일시되는 인간이다고 하는 개념을 통한다면 이 신성이라는 게 완전한 인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휴먼 포텐시얼리티라는 개념하고 연결되죠. 인간 잠재성이라고. 인간 잠재성은 우리가 신과 신의 속성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인간이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히 성숙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무한하게 발달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인격을 만나는 게 우리의 평생 과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인격을 내 의식화해낸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까 양안적 시각이죠. 이 협력해서 궁극적인 오를 만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내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가 양안적으로 협력해서 궁극적인 존재, 궁극적인 절대적인 진실, 신성, 혹은 트루셀프 이걸 만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내기 어려운 신비의 것을 설명해내려고 비욘드 애를 쓰고 크로스사이드 애를 쓰고 저도 버벅대면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인데 오늘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한 내용을 조금 남은 시간 갖자보죠. 저는 이제 인구 장성 호흡의 환상을 보는 70분이 이랬을 때, 이게 보면 이제 동화 환상이죠. 신화 환상. 아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꿈을 수선하는 자로서의 정신적으로. 막 이랬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 동화에 빠졌었던, 한참 동안 동화에 빠졌었던,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동화책을 사서 읽어보고, 제가 어릴 때 너무 이상하게 읽고 막 좋아했고, 막 마음속으로 막 상상하면서 막 했었던 그런 막 동화책들 다 샀거든요. 사서 막 또 읽었어요. 30이 되지, 40이 되지. 50이 돼서도 읽은 적이 있어요. 리스의 모험이라든가 몇 개 막 좋아하는 것들. 그림책도 막 샀어요. 파주팔몬과 막 호랑이. 그래서 막 그림책 호랑이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막 그랬는데, 이 동화를 통해서 제가 아까 산소에 가서 막 무엇이 있었다고도 했지만, 그 동화들을 통해서 제 현실의 어릴 때, 어리니까는, 어른의 세계에 함께 맞서지 못하잖아요. 항상, 수그려 있어야 되고, 또는, 제 소망을 어리기 때문에 쟁취하지 못하는데, 이 동화에서 보면 어리지만 쟁취하는 것도 있고, 그 부장함에 대해서, 내가 응징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누가 응징해주기도 하고 막 풍집하지. 엄마가 분명히 나는 친엄마인데 친엄마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이거 파지 엄마처럼 나를 대하는 것 같이 내가 풍지가 되고 그러면
첫째마처럼 나를 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든가 아니면 또 내 엄마를 진짜 내 엄마가 찾아올지 몰라. 막 이러면서 엄마가 나한테 나를 좋게 대하지 않았을 때 경우일지도 몰라 하면서 막 상상하고 동화에서 봤던 거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셀프 치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담자들 분들 만날 때 그냥 한참 그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듣고 뭐 하다가 보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차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말로 나올 때 약간 동화적인 그 상징이나 비유 같은 것이 그때 딱 맞게 적세에 맞게 적합한 그 상징적인 그 동화 내용이나 뭐 이런 게 나와서 그걸로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직접적인 이걸로 탁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상징을 써서 표현을 하니까 그걸 듣는 해석을 상징으로 해서 받아서 듣는 그 내담자분들을 수용하기가 좀 괜찮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분들 스스로의 꿈꾸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원재료를 주고 있잖아요. 예, 그 상징, 그 신화. 예, 그렇죠. 그분들이 막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러면 이제 좀 손상이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내담자분들에게도 이런 신화나 동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징을 사용해서 꿈꾸기나 환상하기를 통해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알파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엄마의 꿈꾸기 기능을 아이가 가져가야만 아이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 내담자가 어떤 상담자의 꿈꾸기 기능을 꿈꿔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이 꿈꾸는 기능 자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꿈으로 꿀 수 있는 알파 요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기 스스로 꿈꿀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의 꿈을 제가 꾸는 거죠. 뭐냐면 내담자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신화가 생각나서 주는 거니까 그 사람 꿈꾸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꿈꾸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걸 돌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 꿈을 이어가도록 또 도와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죠. 근데 양편이 다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담자의 꿈을 꾸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내담자의 오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오를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되는 사실이 나오죠. 여기서 네. 이 많은 내 동화 속에 어떤 것이 짚혀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것이 짚혀 나오는 게 선택된 사실이 여기서 비혼의 표현에 의한 선택된 사실이 여기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해석으로 돌려줄 수도 있지만 프리아드프란 분들에게는 해석 대신에 이분 스스로 꿈을 꿀 수 있는 재료를 넘겨줘서 이분 스스로가 꿈을 꾸는 과정을 천천히 가면은 내가 이분의 꿈을 대신 꾸어주기도 하지만 또 이분 스스로도 자기 꿈을 꾸는 과정을 간다면 치료가 훨씬 더 치료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체험을 나눠주셨어요. 우리 남인자님도 조금 나누시겠어요? 오늘 아주 유익한 공부 시간 감사드리고요. 신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며칠기에 걸쳐가지고 지금 너무 그 아밀라제를 바르셔서 그냥 정말 소화하기 좋게 먹여주신 것 같고 또 교수님이 또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이렇게 비운과 유운과 프로이드를 오가면서 이렇게 또 뭔가 이게 연결되는 또 넓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들을 또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운의 비운의 오가 그 어떤 감각 자극을 위해서 이제
뭐죠? 궁극적 실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실제, 우리가 예, 에 대한 절대적 진실, 뭐,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그 절대적 진실로 이렇게 오면서 K로 오면서 그 이제 내 안에 오는 것들이 이제 삶에서 이렇게 또 체험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이 또 융이 말하는 그 융의 신화에서 안트로포스가 말한 어떤 그 물질 안에 우리의 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어떤 무의식이나 심적인 일부라는 것이 또 같이 또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고 저는 그 낯설다라고 교수님이 낯선 느낌이다라고 예. 했을 때 그 낯선 느낌이 저는 낯설다 하면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고 약간 내가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하면서 되게 뭔가 올라가려고 했다가 다시 밑을 보니까 다시 불안해서 내려가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약간의 좀 부정적인 감정으로 제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역시도 나를 이해하는 하나의 굉장히 반가운 거다. 반가운 소식이고 뭔가 나를 좀 넓히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융이 말한 뭐랄까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비온이 말한 오가 어떤 정서적 자극을 통해서 감각 인상들을 남기고 한 자국일 수도 있는 거고 안트로포스의 신화에 의해서 그것이 묻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라는 어떤 조금 양한적 시각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시각을 그렇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조금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았던 것 같고 신 선생님의 어떤 그런 임상에서의 어떤 실제적인 체험들과 또 유익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도 도전이 좀 되고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저도 이제 내담자를 떠올리면서 제 내담자와는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많은 만감이 오갔던 것 같아요.